자, 그러면 자유민권운동 강독 들어가기 전에 그 자유민권운동 관련된 내용을 강의 교재에서 한번 보고 강독 들어갈게요. 자, 자유민권운동 배경을 보면 서양 근대 기술의 수용과 서양 사상의 수용, 명육사나 명육장치 같은 것을 통해서 서양 사상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자, 지방자치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있고요. 자유민권의 특징은 정부의 정제 정책을 비판하고 입헌군주의 수용을 요구했고, 천부 이권과 자유주의 등 정치 사상에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크게 이제 사족 민권운동과 유럽 농민민권운동, 농민민권, 일반 대동 단결운동 이렇게 있는데 사족 민권운동과 이제 그 유령 농민 민권운동은 여기까지는 이쪽에 이제 상류 민권운동이라고 불려요. 상류. 여기 농민 민권이라는 건 일반 농민들 얘기예요. 예, 이거는 하류 민권이죠. 그리고 이 대동단결서는 이제 그 앞에 상류와 하류가 합쳐 있는 그런 민권운동이죠. 자, 전개 과정을 이제 쭉 보면 여기 이제 사족민권, 그다음 유형 농민민권, 농민민권, 대동단결운동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정부의 대응도 같이 봐주세요. 사족민권은 천발륜과 신민조례, 신문지 조례, 그다음 유형 농민민권은 집회조례, 그다음 농민민권은 무력진압, 대동단결은 보안조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사족민권운동부터 볼게요. 되게 책에 많이 나오는 건 이 사족민권운동만 주로 강조되는 부분인데 사족민권운동의 주체는 전환론이에요. 전환론. 그래서 전환론 예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따가게 다이스키처럼 이제 사족민권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다카오처럼 이제 뭐냐면 서남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환론자들이 나와서 예국사를 결성하고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입지사, 그 전에 입지사를 설립하고 그러는데 예국사와 입지사를 이제 설립했다. 대표적인 사람은 이타가키 다이스키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 했어. 이타가키는 죽어도 자유는 죽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진정하게 이제 자유민권 운동을 주창했냐? 그건 또 아니야.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왜냐면 이타가키 다이스키는 예전에 메이지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이야. 근데 전환 논쟁에서 통해서 이제 패배하고 나와서 정부를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 만들어달라, 그 다음에 뭐 의회 만들어달라 이런 걸 요구하죠. 이걸 통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지위를 높이고자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따가기 다이스키가 나중에 또 뭐냐면 정부에 들어가니까 이게 또 손을 끊어 손절내버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사족 민권운동을 통해서 뭐냐면 표출해 나가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 통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또 들어가니까 또 손절하고 또 나오니까 또 사족 민권운동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것이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를 했어요. 예, 의견을 올린다는 뜻이야. 민선위원을 설립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정부에 제출했고 범벌이 관료정치를 범벌 중심의 관료정치를 비난하고 인민의 여론을 국가의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민선위원 설립이 필요하다. 상류 민권 같은 걸 주장했고 이때 범벌이라는 건 범벌의 관료정치는 뭐가 뭘까? 조슈변하고 사스마반 출신들 있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연합 정치가 계속 이제 메이저 정치를 좌우하게 되는데 지금도 보면 일본 관료들 정치가들 보면 되게 그 출신들 보면 조슈변과 사스마변은 연결돼 있어요. 자, 하여튼 그걸 이제 올리게 되죠.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이 당시 이제 그 정부가 반정부 활동이 신문이나 이런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한 걸 보고 그 민성위원 설립 검색도 신문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찬방률과 신문지 조례를 이제 공표했다. 그래서 찬방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명예훼손을 명시하는 거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공무원의 어떤 공무원이나 정치가들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 있죠. 이런 것을 명예훼손죄로 이제 막 비난하면 이걸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소를 해갖고 처벌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금 문재인이 뭔가 잘못됐다면 댓글로 문재인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면 찬반율이 걸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건 공적인 어떤 것들이지 이게 무슨 사적인 것도 아니잖아.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신문지가 예전에는 신문은 처음에 올 때는 이제 좀 약간
뭔가 근대 문물을 소개시키고 정보 제공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상하게 이제 뭐냐면 정부 비판으로 나가니까 신문지 조례를 해가지고 정부가 필요에 따라 발행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치를 내려요. 그래서 언론을 통제했다. 그리고 정부가 주의할 것은 이제 정부가 그럼 이런 자유민권 운동자에 근본적으로 반대냐? 그건 아니에요. 정부도 이학과 사주단을 통해서 근대 문물을 접하고 나서 서양의 어떤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헌법도 있어야 되고 의회가 일단 있다는 걸 인정해요. 자기도 나름대로. 근데 이제 헌법과 의회가 민간이 주도도 한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그들 원했어. 그러니까 이런 그 민간 주도의 어떤 그 자유민권 운동은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들도 의회나 헌법을 만드는 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정책을 이제 추구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한편 탄압하면서도 자기 나름 국가주도로 이제 이런 그 의회나 헌법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이제 공표했는데 국가 이권의 정치 수입 조서를 반포하고요. 헌법 기초 제안을 수용하고 3심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기한 안에 이런 의회나 그 헌법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 다음 유령농민민권운동. 자, 요새 유령농민민권운동, 요때 유령이라는 건 혼농을 의미해요. 혼농.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지방의 중소 지지층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농민이 아니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어.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인권이나 민권, 국민의 권리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유령민권운동을 이제 했냐 하면 일단 그 앞에 이제 지조법이라는 게 있었죠. 지조법. 지조법이 상당히 자기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는 반발, 그 다음에 뭐 징병제에 대한 반발 등등 이런 것들 겹쳐갖고 이제 전개를 했던 거죠. 주체는 교육을 받은 유형 농민층이었고 중소 자본가, 그래서 민권의 정치결사 연합체인 예국사를 부흥시키고요. 이때 이제 있는데 없어졌다 다시 부흥시키고 그다음 의회 개소 운동을 또 촉진시키죠. 그리고 이제 자유당을 창당해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본 최초의 전국정당, 이번 개진당을 창당하고 헌법처럼 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제 일단 약속을 해. 그렇지만 또 탄압하죠. 집회조례를 통해서 정치단체 성립과 집회사전 허가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박동하고 독자적 헌법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요때 헌법 개정 문제로 정부 내 대립이 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어영종당이었던 이편 재정당을 만들어요. 예. 의의는 민권사당 협상, 농민참여 등 민권운동의 최정성기를 이뤘다. 3단계 농민민권운동이요. 요때 농민은 일반 농민들에게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선언전쟁 정비 지출로 재정 적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 집회 정리와 증세 등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 재정을 했는데, 그걸 이제 마지카타 디프레션이라고.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이때 선언전쟁이니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 근데 원래 일본은 무슨 제도? 태안제도를 실시한다 그랬죠? 태안제도. 예. 그래서 이때는 은본이였다가 이제 근본이 태안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였는데, 근데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야. 그럼 애난을 많이 찍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태안이라는 건 금을 중앙은행에 비치시켜 놓고 그에 걸맞는 돈을 찍어내야지 맞는 건데, 문제는 태안 지폐 외에도 그냥 그 이상으로 찍어내는 거야. 불태안 지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안 지폐와 불태안 지폐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금태안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불안 지폐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그 화폐 발행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증세를 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그다음에 디프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전체를 마지카타라는 재무장관이 했기 때문에 이걸 마지카타 디프레이션 대불황이라고 해요. 엔가치가 등계하고 물가가 하락해서 그 당시 이제 농촌이 채무가 증가되고 파산이 일어나고 오히려 대지주층들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이제 파산되니까 거기 자기도 좀 손해보겠지만 일단은 자기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산된 농민들의 땅들을 사들인 거야. 그래서 IF 때 그 서양의 그 자본들이 들어와갖고 막 사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싹쓸이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대지주층은 주로 호농들로서 주로 상류민권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에 반해서 마지카타 디프레이션에서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일반 농민이죠. 그러니까 하류민권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상류민권과 하류민권이 이제 분화가 돼.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자, 그래도 이제 농민들은
그 차금당과 공민당을 조직해서 정부에 구제 요청했지만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니까 무력 봉기를 해요. 이걸 격화사건이야, 격화사건.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건이 다케다 사건, 곤마 사건 뭐 등등등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대동단결 운동은 앞에 상류 민권과 하류 민권이 대립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 합치자. 그래서 호시토다 사람이 작은 차이를 버리고 대동을 이루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치원의 유지가 지조 경감, 그 다음에 집회 자유, 외교 실직의 만회 등 정부에 건의를 했고, 이에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등이. 그러니까 이제 보안조례를 공표해요. 그 보안조례는 내당 의무 교사 및 치안 방해자를 추방한다. 그리고 또 출입금지 시킨다. 이런 허위를 받은 사람들은 항공에 더 중심으로 해갖고 뭐 10km, 20km 이내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이런 어떤 그 내단 음모 교사 치안 방해자로 지키면 딱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애도에 올라오지 못해. 도쿄에. 왜? 황제를 죽일 수 있다. 청왕을.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명목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쫓겨나는 거야. 일종의. 그래갖고 이제 보안 조례들을 공표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양자가 결합돼서 자유민권운동 기세를 내고 있지만 고토소 지도가 구루다 내각에 입각하면서 운동이 세트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은 뭐냐면 정부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일단 자유민권 나와요. 운동하다가 정부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다 중단돼.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냐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 진정하게 한 것보다는 이걸 통해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높이고 정부에 대응하고 제가 정부에 또 이도는 내각에 들어가면 또 손절하고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정당이 결성이 되는데요. 자, 예전에 정당과 관련돼서 문제가 좀 나왔어요. 자유당 관련돼서. 아니, 입헌재정당 관련해서 나왔는데, 자유당, 입헌개진당, 입헌재정당,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따가키 다이스케가, 최초의 자유정당을 이제, 했죠. 주권제민, 이던제, 보통선거, 민정헌법. 민정헌법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이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프랑스의 급진적 성격으로 농촌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고요. 농민의 지지를 받았는데, 문제는 앞에서 이제 격화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죠. 3단계 때. 일반 농민 저희 자유민권운동 때.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격화사건을 폭력을 하니까 이 당시 이따가키 다이스케가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뭐야? 해산시켜. 왜냐면 폭력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조직관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자유당을 해체시키죠. 자, 그 다음에 입헌개진단은 옥광호 시간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요때 독자적인 헌법 추진에서 이제 정부 내에서 헌법 개정 문제로 이제 대입했다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었죠. 독일 헌법을 만들자. 영국식 불문법 헌법을 만들자. 이런 대입이 있었는데 요때 독일 헌법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토 시도공이고요. 영국식 헌법이라고 좀 그리는데 왜냐면 영국은 헌법이 없죠. 그러니까 불문법 이런 그런 것 형식으로 만들자는 게 그 지금 언급한 그 오쿠마 시게노부야. 그래서 이 사람이 패배하고 자유민권 운동에 투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든 당이 이제 아까 얘기한 처럼 입헌개진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어디를 모델로 하겠어요? 영국식 모델로 하겠죠. 영국식 온거나 입헌 정치를 이상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도시와 자본가의 지지층을 지지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고, 양원제의 제한성을 주장한 점진적인 정당으로서 영국 모델로 했다. 자, 입헌재정당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 유럽 농민 민권 운동 때 자유당 같은 것들이 개설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 군인 출신이었던 후쿠지 게이치로가 정부의 명을 받고 만든 어용정당이야.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해산이 되죠. 그래서 입헌재정당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자, 한계는 전한동 농제를 패배하여 정계에 떠난 정치 세력들이 다시 정치 복귀를 위해서 일으킨 정치 운동이었고 국회 개설이라는 약속을 얻어내자 약화됐다. 예. 그리고 이들이 또 정권에 참여하니까 또 약화됐죠. 자, 이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아트넷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민권운동. 자, 메이 정부의 개혁 정책은 표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보였지만 내부의 불만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정부의 근대화 정책은 봉건적 특권을 상실하게 된 사족층의 저항을 야기하는 한편 더욱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의 등장에 직면했다.
먼저 메이 정부가 취한 1년의 중앙 집권화 정책은 사족층의 핵심에 초래했다. 그래서 이제 1년의 그 중앙 집권화 정책은 뭐가 걸까요? 3인 평등 정책. 그다음 뭐 진록 처분 문제, 진록 처분. 그다음에 진병제. 이런 것들은 그 당시 특권을 줬던 사족, 그러니까 사무라이에 대해 불만을 상대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다 1869년 판정보강에 변에 소속된 사족들에게 사실상 그 실직을 의미했고 1876년 정부는 진력처분에 당해서 사족대 복역의 지분을 중단했다. 대신에 채권을 줬죠. 그리고 정부 정치에 반감을 품은 사족들은 그 당시 이제 그 정부 요인을 암살하는 등 소요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전환을 둘러싸고 대립으로써 사이코 다카모리가 하야하는 상태. 이게 전환 논쟁을 했고 이후에 여러 반란들이 나. 이 지도를 보시면 뭐 사과의 난도 있고 하기의 난도 있고 심플의 난이 있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절정이 됐던 게 뭐야? 세이나 전쟁이죠. 세이나 전쟁에 보면 가고시마에 있었어. 여기는 무슨 변이죠? 사스마변 예전에. 그래서 이제 사스마변 출신 사이고 다카모리가 주도해갖고 있는데 세이나는 서남이죠. 한자 음을 적으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도쿄에 입장 올 때 이게 서남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세이나 전쟁 그렇게 이제 보스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세이나 전쟁에서 무력 진압하고 나서 사족층의 무력 반란은 종식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사족 관련들은 앞서 농민 반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저항과 동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해 더욱 심각한 도전이 자유민권 형태로 이제 전개되었다. 자유민권 운동 지지자들은 정부의 전제 정치를 비판하고 이판체제 수립을 요구했다. 자유민권 운동은 문명개혁 시기에 소개된 천북 이권론과 자유주의 같은 서양 정치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점에서 사족 농민의 저항과 성격이 다르다. 자유민권운동 1874년 1월에 전환동제 참의제에 상임한 이타가키 다이스케 이 사람 외워두시고요. 고토 신페이 등이 예국공단을 결성하여 정부의 그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가 있죠. 이 명칭도 외워두세요. 이것도 그 예전에 교과부에 사료집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추현호 개교 시작되었다. 정부 요인들이 정치에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민선위원회 설립을 주장한 건백서 내용이 신문에 공개되자 이에 대해 지지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자, 이에 호응해 고치의 입지사 같은 그 정사가 각기의 정치 결사죠. 각지가 결성됐으며 최초의 이제 전국주의 예국사가 거쳐서 1880년 국회 기성동맹 결성되면서 자유민권운동의 절정이 되었다. 또한 이펀체제 수립에 대비하여 정당 결성이 움직이거나 자유당과 입헌개진당이 결성됐고요. 아까 이제 그 정당의 특성이 있죠.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모델, 그 다음에 입헌개진당은 영국식 모델 이렇게 이제 되었죠. 그 개인이나 정사들에 의해서 정사나 정치 결사 단체들 헌법 초안을 만들었다. 이거는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든 헌법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건 사회헌법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민간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자, 그래도 이제 있고 자유민권 운동에 대한 메이 정부의 입장은 양면적이었다. 메이 정부는 서양 열강대 모델을 삼아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입헌체제를 일본에 해야 본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서 1875년에 입헌치조를 해서 전진적인 입헌제의 채택을 청명했고요. 그 다음 1881년에 국회 개설의 조칙에서 10년의 헌법 제정과 국회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민권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탄압책을 취하여 세력을 확대하는 걸 막았다. 1876년에는 상방률과 신문지 조례를 제정해서 자유민권과 언론을 탄압하고 1880년에는 집회조례를 제정해서 집회결설 자유를 제한했다. 그리고 1882년에 정부가 강력한 통합억제정책, 그러니까 마스카타 디프레션이 실시하면서 자유민권운동의 주도 세력이 상층농민에서 상층농민들은 쌀 가격 폭락으로 타격을 입었다. 물론 타격은 입은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이들이 뭐냐면 손해만 본 건 아니야. 아까 하층 그 농민들이 훨씬 더 타격을 받으니까 이들이 자기 이제 땅을 갖다 판 거를 얘들이 남아있는 자금을 통해서 사들이기 시작했죠. 자, 더불어 정부는 1882년 집회조례 개정,
1583년에 그 당시 신문지 조례 개정 통해서 그 당시 집회와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그다음 1882년 후쿠시마 사건에 같이 조작된 근거로 자유민권파를 체포하는 등 탄압책을 이제 압박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유민권운동은 1984년 그 고비로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자유민권운동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시 다 묶어가지고 총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 아침에 그 기본 심화 강의 내용 있죠? 여기는 분리시켰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 그 하룻밤에 있는 일본사 있죠? 거기는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렇게 공부를 해도 되고 뭐 그 대충 넘어갔다면 요 정도만 공부로 넘어가도 돼요. 예. 그렇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분류와 구분한 거와 구분하지 않는 거 그 차이점이에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헌체제 수익까지 근대 처방제 이렇게 볼게요. 요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메이지헌법 제정과 이제 정치제도 정비를 관련된 내용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트에서 한번 찾아서 이제 관련된 내용 강독을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도 헌법 제정하고 그 의회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었죠. 왜냐하면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렇지만 단서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정부가 주도를 해야 돼. 민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메이지 정부의 대립을 보면 자, 배경을 보면 메이지 유신대 주역 사망대. 그러니까 1세대 메이지 유신대 다 죽었어. 사이코 다카모리든 거기 선원전쟁하다가 저가 할복 자살했고 기도 다카요시나 오쿠보 도시미치는 뭐 암살당하고 이렇게 끝이 안 좋아. 그리고 자유민권 운동의 고향. 그리고 이제 계기를 보면 개척사 간유물 불화 사건 때문이었는데 이 개척사 간유물 불화 사건이 전형적인 범벌 정치, 정경유착 이런 것들을 상당히 산물이죠.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정계를 장악했던 계층이 사스마와 조슈 계층이 출신이잖아요. 이들이 이제 뭐 군이나 관료나 정치가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이제 홋카이도 있죠. 홋카이도 개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부는 개척사라는 걸 두고 이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그 중에 개척사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 토지나 그 다음에 뭐 그 농기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분할을 시켜. 근데 그 당시 이 범벌 정치가들, 사스마 조수반 범벌 정치가들이 그 기업도 돈을 받고 이렇게 싸게 분할된 토지들을 이들한테 넘기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밝혀져.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쏟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혁을 자체 개혁도 안 하고 대처도 없고 그냥 미봉책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범벌 정치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낳게 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뭔가 헌법이나 의회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보면 그때 이제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헌법이나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그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 이제 사절단을 파견하죠. 이토가 가갖고 한번 둘러보니까 제일 좋아한 게 독일 시험법이다. 흥정법이다. 그래서 독일 시험법 모델로 헌법을 만들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당시 그 오코마 시게노부는 영국식 모델을 내세워요. 그래서 있는데 참고로 오코마 시게노부는 그 사스마 조수변 출신은 아니에요. 다른 변 출신이야. 그러니까 좀 소수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결하고 결국에는 싸움에서 뭐냐면 이토 시도모리가 오코마 시게노부를 쫓아내요. 이게 뭐냐면 메이지 14년 정권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메이지 정권 때 메이지 7년 정권과 메이지 14년 정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줬는데 메이지 7년 정권은 뭐와 관련된 거죠? 전환 문화와 관련된 거죠. 14년 정도는 이렇게 이제 헌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모델을 할 것이냐 가지고 싸운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사스마 조슈 출신이 그 앞에서 정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도 시로모니가 이제 독일헌법을 이제 확정시켜서 하게 되죠. 독일헌법을 확정시킨 것은 뭐냐면 군주권 강화와 행정부 주도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 메이지헌법 보면 주로 뭐와 관련 메이지헌 청왕의 권한이지 청왕의 권한. 그래서 모든 권력을 어디에 집중시키냐면
청왕의 권력을 집중시켜요. 예.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이토시오 같은 그 사스마 조슈 출신의 세력들이 청왕에게 몰빵을 해줬냐? 자기한테 별로 권력이 떨어지지 않을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메이지의 권력 다 갖고 있어도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모든 걸 할 수가 없죠. 왜냐 각 분야의 전문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밑에 관료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사스마 조슈 출신의 관료들이 정치가 군인들이 다 하는 거야. 하놓고 도장만 누구한테 받는 거라? 그 당시 메이지 황제한테 받는 거야. 청왕한테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는 메이지 헌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청왕한테 그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자, 헌법 기초를 보면 이제 이토 시도부미가 이제 군주권이 강한 독일 연방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다 뭐 1조는 뭐 일본 제국은 국왕이 다 쓴다. 여기는 없지만 만세일계란 말이 있어요. 이게 좀 생략됐지만 그래서 만세일계는 일본의 그 국왕의 그런 그 뭐냐면 권한은 예전부터 내려오기 절대적이다.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청왕의 어떤 주권설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국왕에 관한 신성 불가침하고 국왕은 국가 원수 통치권을 총괄하며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항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요구하고 지금 충돌이 있으시죠. 그 메이지 헌법의 문제점이 이거야. 모순점이. 앞에서는 만세일기업 헌통을 강조하고 국왕은 신성 불가침만 해놓고는 이 헌법의 조항에 따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왕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권력 강조에 입헌군주적 요소 강한 거.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뭐냐면 그 민권이 강할 때는 요게 되게 강조하죠. 청왕조차도 헌법에 따라서 뭐냐면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청왕 기간설이라고 해요. 청왕은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기구다. 그래서 권력기구니까 헌법에 명시된 권력 안에서만 행사를 해야 된다. 이게 청왕기간제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에 반해 1조와 뭐 3조 이 내용을 강조한 측에서는 청왕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청왕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메이지 헌법 안에 이런 양령적인 모습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원래 정근대 시대 때는 이렇게 법에 국왕이라든지 황제라든지 청왕의 권한을 명시하지 않죠. 왜 그런다고 했죠? 절대적이니까. 근데 이렇게 명시했다는 것조차도 그냥 제한적이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권한을 많이 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22조, 23조, 29조 같은 경우에는 일본 백성들의 어떤, 뭐냐면 여러 가지 권한들을 이제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좀 보여주기 용이야. 외국 세력들, 외국 서양 열강들에게 우리도 이만큼 근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어떤 그 민권들을 존중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집어넣은 거죠. 권력구조는 내각, 위에 재판소, 상권 분리 경제를 했고 행정부의 권한이 위에보다 컸고 각 국무대신은 청왕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자, 청왕권 강화에서 이제 청왕은 신이며 살아있는 신이며 군주면서 초헌법적인 존재면서 헌법적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중적이죠. 한편으로는 모든 권한을 보장하고 신성 불가침 해놓고는 또 한편은 그 법에 의해서 청왕의 그 어떤 그 권한이 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성격이 나중에 청왕 기간제에서 논쟁의 바탕이 됐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국왕은 입법, 사법, 행정권 모든 행사를 하는 통치권의 총관한자며 대권을 갖는 유일한 절대적 주권자로 명문화했다. 그리고 대권은 법률 제정권, 긴급 침략권, 비상대권, 육해권 통수권, 그 다음 이게 통수권인데 군 편제권, 선정 강화, 조약권, 의회소식 개표 해석권 거의 뭐 막대하죠. 뭐 입법, 사법, 군사 다 장악하고 있어. 예.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권한들은 청왕이 행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밑에 사스마 조슈번 출신들이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 제국위회가 이제 개설되죠. 그래서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 중의원과 그다음 하족위원과 또 구성된 기조원 이렇게 2원제가 있는데 중의원은 이제 그 약간 하원하고 비슷한 거고요. 하족위원으로 구성된 것들은 상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예산 성립과 법률 제정과 세제 개제 등의 이에 동의를 표했고 국민의 어떤 국정 참여를 인정했다. 그리고 중요한 선거권은 직접 국세 15년 이상 되는 25세 이상의 남자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선거제가 아니라 제한 선거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판소는 청왕을 내세운 행정권에 종속을 했고요. 그래서 후진적 사법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상권분리라고 제대로 되지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 통치할 때 그 사법권은 어디에 예속시켰죠? 조선 총독부에 예속시켰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토 시노미가 보기에 이제 뭐냐면 너무 청왕의 권한만 강화시키면 그 주변의 서양 제국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어떤 근대적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겠다 해갖고 민권을 좀 강조했어. 민의 권리를. 그래서 부색 맞춤 요기는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데 거주 이전,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자와 소유권의 불가침 등 기본 인권을 인정하고 단 전제가 있죠. 국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국민은 청왕의 신민이고 납세 병역에 의무를 지지만 또 인권은 법률 등을 통해 제한을 받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 뭐 이런 등인데 형식상 인권이라는 내용, 민권 같은 조항이 있다. 그렇지만 제한이 많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의는 일본의 근대 국가로서 제도적 토대를 완비했고 입헌체제의 형식적 완성이었다. 그 다음에 하종룡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하종룡은 뭐냐면 메이지 유신의 공로자들에게 일종의 공호백작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하족이 되려면 적어도 다이모 출신의 했어. 근데 이제 새롭게 집권한 사스마 조슈건 사람들, 뭐 이토 시도부미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 다이모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 사무라이나 평민 출신의 어떤 정치가 중에 좀 공헌이 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뭐냐면 하종룡을 제시해서 새로운 자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종전의 헐통한 구기족이 아니라 능력이 한 신기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 하종룡의 입각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 병탈 됐을 때 그 나라 받아먹는 대가로 많이 받았죠. 예. 그래갖고 남작이니 공작이니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다음 고욕 시연을 내어서 이제 목적은 청왕에 대한 충성심과 예국심을 향상시키고 충유의 길이 국시의 정화이고 교육의 연원이라고 주장을 했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있고 자 그러면 아트를 한번 볼게요. 아트. 자 메이지 정부는 1882년에 국회 개설 방침을 밝히면서 입헌제 도입의 추진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최고 실력자였던 이토 시도부미는 헌법 초안을 준비하기 위해 1982년에 3월에 유럽 헌법조사단을 이끌고 18개월 동안 거쳐서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그 결과 이토는 그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 로렌츠 폴스타인 딱 보니까 누구예요? 지금 딱 이름을 보니까 독일인이죠. 그래서 독일 시헌법을 채택을 했다. 예. 1886년에 이토의 지휘 아래 독일의 헤르만 레슬러, 알프레드 모세를 공으로 삼아 헌법 초안을 작성했고요. 1886년 6월에 추미란 시민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1889년에 2월 12일 대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었다.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보통 헌법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재헌 국회를 만들어 놓고는 그걸 통해서 이제 헌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데 이 재헌 헌법 없죠. 어디에서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모이는 추민원에서 그냥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위에서 주어진 헌법이죠. 그래서 이런 헌법을 무슨 헌법이라고 하냐면 흥정헌법이라고 하죠. 독일식 흥정헌법. 자, 정보주도 이뤄진 메이지 헌법은 재정 과정에서 민의를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에 당연하죠. 뭐 국회를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국회를 만들어갖고 그 헌법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인 추민원에서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자, 개인의 권리 보장보다는 자유민권 운동의 요구,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자유민권의 운동의 요구보다는 국가 권력이 강화하는 정부의 의도에 충실했다는 한계가 있다. 메이지 헌법 2장에 시민의 권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 법률의 범위 내,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조건을 제한했다. 반면 국가의 권력은 청한 대권의 목록하에 선정포고, 조약 체결, 군 통수권
이런 것들이 강복이 보장됐다. 청왕은 신이면서 동시에 군주라는 이중적 성격을 부여받으면서 초헌법적인 존재이면서 헌법적 기관으로 기용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미 이중적이 있죠. 요 초헌법적 존재로서 강조되는 건 천황주권론. 헌법적 기관으로서 한 것은 청왕 기간제설. 예. 나중에 이들이 논쟁을 이제 펼치게 되죠. 요거 관련된 것이 얘들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정부 형태는 내각의 재판소 상권분리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각 기관은 다양한 제약을 받았다. 특히 이제 재판소 같은 거, 사법부는 어디에 직속돼 있어요? 청와대에 직속돼 있죠. 그래서 엄밀한 상권분리는 아니죠. 먼저 내각은 각 국무대신의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에 종속되었다. 의회는 기조본, 주기원, 양원으로 구성되었고 이중 기조본은 항족과 하족 출신의 세습직과 청와대에 의해 임명된 직선위원으로 구성되어 내각의 방패 역할을 했다. 선거위에서 구성된 중위원은 국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자산가대 대표는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의회의 큰 권한은 예상 선거권인데 그러나 의회 반대로 예산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의회 통과가 안 되면 전년도 예산을 준해서 끌어다 쓰잖아요. 자, 그래서 의회 영향이 제한됐고요. 마지막 사법권의 경우에는 청왕의 이름으로 법률에 위한 재판소가 그것을 하나 더 구성한 것처럼 청왕을 내에서 행정권에 종속되었다. 자, 헌법의 제정에 따라 1890년 7월 첫 중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선거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입헌자유당, 입헌개신당을 중심한 반정부적 민당이 승리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중의원 선거와 함께 기조권의 어떤 구성도 마무리되면서 11월에 제5의회가 수립되었고 의원 입헌체제의 입헌체제 특이 완성되었다. 자, 메이지헌법 제정은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제도적 토대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 나오는데 의의가 있죠. 자, 무엇보다 헌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 권력의 행사에 따른 법적 태도가 만연되었고 중의원 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된 점은 입헌체제의 형식적 완성을 보여준다. 그럼 메이지헌법에 의해 수립된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는 청왕 중심적 전제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먼저 청왕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종령을 제정하고 항실 제정을 설정했으며 이 하종령은 이제 새로운 그 하족과 신하족 이렇게 있죠. 그래서 메이지 정권에 크게 참여한 귀족 등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람들 귀족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으면 정부의 권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내각제를 도입하고 관료제를 정비했다. 자, 마지막으로 1890년대 충효라는 유교 도덕을 강조하는 충효라는 것은 이렇게 충가고라는 건 예전에 했을까요? 어머니를 아버지를 모신 것처럼 군주를 모셔라. 효는 절대적이죠. 충도 절대적이다. 그래서 요 연결시킨다는 거 상대적 의미의 충이 아니라 절대적 충의 어떤 의미의 충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청왕주의를 국가 인연의 차원에서 뒷받침했다. 이런 이름을 그 결과 이제 일본은 근대 그 청왕제 국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토 시도부민이 있죠? 우리나라 그 관련된 인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메이 정부의 대외 정책과 청일전쟁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돼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한국사 관련된 거니까 넘어가고 너울 전제가 일본의 제국주의 이제 성립 복귀 이거는 이제 요번에 나올 너울 전쟁 이제 보면 자 청일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는 만주와 한반도를 거쳐서 세력을 확대해갔다. 그래서 러시아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한반도 문제보다는 이 만주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1892년 고종이 아간 파천 후에 조선의 칠려 정권이 수립되었고 러시아는 1898년 청나라 조정으로부터 요동반도에 어디를 조차받았죠? 여순 대륜 조차를 받았죠. 그래갖고 이제 여순 대륜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삼국 간섭 때문에. 삼국 간섭 때문에 요동이 누구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일본한테 넘어가니까 그 당시 러시아가 프랑스 이런 사람들 끌어다가 상관습을 했죠. 독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 대가로 요동반도 여순과 대륙을 조철 했던 거고요. 자, 너일 양국의 갈등은 1900년 러시아군의 만주 진입으로 결정적으로 증폭되었다. 그때 이제 위안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양 연합국이 8개국 연합군을 파견을 결정했다. 그 이후 러시아 군대도 만주를 진군했는데 마치 미처 군사작전을 펼치기 전에 의아자 사건을 진압을 해왔다. 의아자 사건이 진압되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만주에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군대를 주둔시키는 목적이 그 당시 동청철도 있죠. 북만주 철도를 보호하는 용무로 주둔시키고 이 세력을 이 지역에 대한 세력이 확장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 국내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일본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 뭐예요? 거화 운동이죠. 러시아를 반대하는 운동. 자, 러시아군의 만주 주도는 다른 열강대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 남하 정책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1902년 1월 31일 런던의 영일동맹을 체결했다. 자, 영일동맹은 유사시 군사적 개입을 명문화하면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특별한 수준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여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를 사실상 승인했다. 자, 영일동맹 압력으로 러시아는 1902년에 4월 단계적 만주 철군을 약속했지만 일본만 청소하는 데 그쳤다. 1903년에 러시아와 일본은 널 협상을 진행하여 만주와 조선의 거리를 조정했다. 그래갖고 북만주 쪽은 러시아, 한반도는 일본 이런 식으로 조절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널 협상이 한 번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에요. 두세 번 더 이루어졌어.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토 시도보니까 돌아올 때 왜 돌아왔냐면 이게 3차인가 4차 널 협상 때 4차인가요? 예. 그때 돌아올 때 그때 이토 시도가 안중근의 총알에 죽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일본 국내 전쟁에 불사한 것을 주장하는 강경동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널 협상은 1903년에 사실상 결렬되자 양국 간의 갈등이 전쟁이 치닫게 됐다. 일본은 이제 1904년에 2월 4일 러시아 당조할 선언하고 8월에 여순 공격을 시작했고 10월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 시작으로 정식으로 포고했다. 일본군은 5월에도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를 진격했고 이듬해 1월 드디어 여순항을 함락시킨 후에 만주의 중심 봉천을 공격하여 3월 10일날 장악했다. 5월 27일날 국동으로 급파된 러시아 발틱 함대를 전멸시켰죠. 그래서 이 발틱 함대가 상당히 불리한 게 뭐냐면 얘들은 이제 돌아서 오잖아요. 이게 유럽이면 여기 돌아가지고 저쪽 남아공을 돌아서 시마공을 돌아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미 거의 많이 지쳐있는 상태야. 그럼 수에즈 운하로 통해서 가면 되게 빠르죠. 근데 수에즈 운하 통과를 영국이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시마공을 돌아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틱 함대 전멸과 연결돼 있다. 그러나 봉천 전투에서 일본군은 커다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면서 전투의 한계와 봉착을 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약간 이상하게 그 일본군들은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 군사들은 이제 매뉴얼이 있어도 좀 자율성이 융통성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매뉴얼 따라 정쟁을 하니까 봉천 전투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야. 그것도 물론 기관총으로.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 기관총 진지에 그냥 달려드는 거야. 그러면 기관총이 오면 어떻게 우회 기동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 호위에 불고 그냥 돌진하는 방식으로 달려드는 거죠. 예전에 유럽에 배웠던 그 방식을 아주 융통성 없게 써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일본군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10만 명 넘어 죽었나? 그것 때문에 몇 개 사단이 다 치우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이제 일본한테 운이 좋은 게 그 당시 이제 러시아도 이제 이렇게 군사적 아까 발틱 함대가 깨지고 그런 상황에서 1905년에 1월에 혁명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혁명이죠? 피일요일 사건이죠. 그래서 1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양국은 이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미국 포츠모스에서 함에서 배 이름인데 거기 강화함을 이제 시작했고 그 다음에 9월 5일에 강화 조약을 이제 초인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우월한 지위와 승인과 그 다음에 여순과 대전의 이양 그 다음에 원래 러시아가 조차했던 지역이죠. 만철과 부속 지역 양도
만체가 부속주의 양도는 북만주 철도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남반주 철도는 일본이 가지고 있었는데 북만주 철도는 러시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양도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만주 철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비 병력을 주둔한 걸 인정하죠. 그래서 간동문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고 사할린을 양보한다. 사할린 남부 지역을. 자, 일본은 너일 전쟁 승리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 건설에 돌입했다. 근데 여기 볼 게 배상금이 없어요. 배상금은 배상금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게 안 받았어.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전쟁이 일본이 청일전쟁처럼 유리한 가운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일본도 뭐냐면 큰 타격을 받았고 러시아도 더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내부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후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상금은 더 달라고 하면 러시아가 후전하고 계속 밀어붙일 것 같아서 배상금 빼버린 거야. 요구해서. 자, 일본은 너질 전쟁에 승리하여 본격적인 식민지 전쟁에 건설에 도입했다. 포츠머스 조약에 따라 일본은 조선과 사할 남부, 여순과 대륜을 지배하에 두게 되었다. 조선의 경우에 1905년에 의사보호조약을 위해서 보호가 됐고 1910년에 완전히 식민지화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산업화의 진전과 사회 변화는 요거 뭐 식상업 정책 있죠?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일본 정부는 이제 메이지 개혁을 하면서 1870년대 초에 식상업 정책을 통해서 사회 근대 산업과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철도 부설, 강산 개발, 군소공장 경영 같은 사업을 통해 부국강병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때 이제 민간 자본이 많은 방적회사를 만들었고요. 이와 함께 정부 소유 관영 사업들이 쌍값으로 부과됐죠. 토지라든지 기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때 미쓰비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벌들이 형성하는 기반이 됐다. 참고로 이 미쓰비와 미쓰비시는 예전부터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 에도시 때부터 토목상을 냈던 기업이죠. 예, 이런 기업들이 점점 커지면서 중화학공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있죠. 자, 일본의 산업화는 청일전쟁의 계기로 비약적 발전이 일었다. 청일전쟁에 발발하면서 대규모 군수가 창출됐는데 예전에 말한 것처럼 청일전쟁 때 막대한 뭘 받았죠? 배상금을 받았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군수조가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건 뒤에 있냐? 청일전쟁 반발하면서 대규모 군수수요가 창출됐고 전쟁 승리의 대가로 청구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서 야하타 제철소 건설 위한까지 산업자본을 활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쟁 전후에서 면방적과 같은 부분에 공업 생산이 급증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과 같은 해외 시장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대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 특히 너일 전쟁 거치면 중화학공업이 발달했는데 대표적인 제철소가 야하타 제철소가 있고 뭐 니온 제철소 이런 제철소들이 있다. 그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거 뒤에는 이제 뭐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넘어서 근대문화 발전도 뭐 그렇게 볼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뭐 제국대학 관련된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도쿄대학을 중심으로 해갖고 17개 제국대학이 만들어졌고 뭐 사학은 호자 유키치가 만든 게이오 긴축코 게이오 대학이죠. 오쿠마 시게노가 만든 도쿄 전문대학 지금 와세대 대학 전신. 그리고 이제 1899년에 고등여학교 영입 공부대에서 양처 현모 약간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현모 양처인데 양처 현모야.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머니가 중요해. 어머니가. 왜냐 아들을 자식을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냐면 양처는 나중에 얘기야. 근데 일본에는 그 일본 여자 남자를 받드는 게 중요해요. 양처가 있고 어머니는 뒤야. 그래갖고 그런지 몰라도 일본 남자들이 상당히 권위적이다. 이렇게 이제 좀 있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국이 강조에는 여성상. 그래서 근대 개항 전후로 해갖고.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보면 이제, 뭐 여러 신문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다음 주 보면, 메이지 초기 일본 사회는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해서 서구화를 지향하는 구화주의가 뿌리 내는데 1880년대 말에 들어와서 이런 구화주의 풍조에 대한 비판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 대표적인 것이 평민주의하고 국수주의다. 평민주의는
도쿠도미 쇼우에 의해서 주창됐고요. 도쿠도미는 자신의 입장을 정부의 기족적인 구화주의에 대한 평민적 구화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위아야 세스라이는 중심이 된 설립된 정교사에서 잡지인 정교사는 잡지 1번인을 통해 정통 문화의 가치를 긍정하면서 일본 문화의 보존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의 비자주 구화 정책을 비판했다. 이렇게 했는데 구화주의는 서양의 문화를 강조한 거고 복수주의는 말 그대로 자신의 문화를 강조한 거고 평민주의는 좀 아래의 흐름을 강조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보시고 볼 거 없네요. 자, 그 다음 주 넘어가서 자, 1차 세계대전과 일본을 볼게요. 자, 일본은 이제 예전에 말했죠. 영일동맹이라는 구실 아래에 1차 세계를 참전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독일이 가지고 있는 상동성 이권을 뺏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저쪽 남태평양 지역에 독일의 섬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보면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을게요. 자, 일본은 유럽에서 전쟁에 직접 영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일동맹을 구실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에 개입했다. 자, 일본은 참전 직후에 동아시아에서 세력 확장을 꾀했다. 그래서 일본은 독일의 조차지인 상동성의 청도를 점령하고 1915년 1월에는 중국 정부의 21개주 요구를 하여 만주, 몽고, 상동성에 대한 독점적 이권을 확보하고 중국 정부를 자신의 세력 아래 근록했다. 1918년 8월 20일 날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따라 혼란을 타서 시베리아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시베리아 출동은 왜 했냐면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한 거야. 그 당시 이제 아까 했지만 러시아에 이제 보면 백군과 적군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베리아 출동을 해서 백군이 정권을 장악하면 이제 러시아를 1차 세계대전에 다시 참전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게 원래 미국이 요청했지만 얘네들이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데 병력을 너무 많이 발견한 거야. 그리고 나서 상당수 지역을 장악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위기의식을 느끼죠. 잘못하면 전후의 국제 질서가 일본에 의해서 태평양 중심의 질서가 미국이나 일본에 의해서 재편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드니까 워싱턴 조약 때 그걸 막고 시베리아에 물려난 군대를 다 철병시켜라. 그래서 결국엔 철병시켰죠. 자, 1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의 자본주의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대부분 제국주의 열강들이 유럽에서 전쟁에 시말리게 되면서 일본은 아시아, 특히 중국 무역을 사실상 독점했다. 자, 무역에서 수입을 초과하게 되었고 해운업과 조선의 호황이 이어졌다. 공장의 증설과 신설, 투자의 확대로 인해서 호동기가 이어지면서 나리키라는 그 분위는 신흥 부자들이 속출됐다. 예전에 이득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나리키라는 그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10엔인가 100엔인가 이게 되게 비싼 화폐가 있었대요. 근데 그 화폐를 이제 어디에 있냐면 추우니까 거기에 이제 그 난로에다가 집어넣고 일종의 뭐냐면 그 연료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건 돈이 많았다. 그걸 뜻하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하다가 구두닦이한테 100엔 주고 막 그렇게 해갖고 자기 부를 가시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자, 중화공업이 발달하면서 1918년에 공업 생산량이 농업 생산을 초과하면서 아시아 1위 공업국이 되었다. 1919년 1월에 파리 바주샤 궁전에 열린 강화회를 통해 올해 소호전이 마무리되었고 강화회 결과 체결된 베르사유 강화조약은 승전국 측의 일반적 주장을 방해한 패전국의 오스트리아,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댔고요. 독일의 식민지는 국제연맹 위임 통치에서 사실상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이 어디를 많이 분배받았냐면 그 남태평양 있죠. 그 섬들을 많이 분배했어. 아마 감도 그때 일본 영역이었을 거야 아마 그때. 그래서 뭐 서사무하나 뭐 길보트 제도나 뭐 이런 것들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일단 승전국으로서 강화에 참여된 일본은 상동성 영유에 이른 이권의 끝과 적도 이북의 남양군도 영유를 요구하면서 관찰시켰다. 그러나 1차 세계가 끝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모순이 노출되기 시작했고 급격한 경제선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모순이 심화되었다. 전쟁 중에 호경기로 산업 생산이 확대되면서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1920년대 경기 침체로 노동쟁이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일본의 세력편청은 한국의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 등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진명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죠. 5.4운동과 3.1운동.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정치의 전개를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볼 때 다이쇼 데모크라시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 메이지헌법 제정되고 있을 때 일본은 정치는 역시 사스마와 조수 출신에 형성된 건벌세력에 의해 좌우되었다. 정당들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너일 전쟁 이후에 건벌세력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다이쇼 시대 때 되면서 사회 변화에 대한 정치적 민주화가 일어났는데 이때 다이쇼 청학 때 집권기 때 민주화이기 때문에 이걸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요.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민중과 정당의 어떤 성장을 바탕으로 전개했다. 먼저 1905년 12.2 폭동 사건인데 이 12.2 폭동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그 도시 민중들이 이제 포츠모드 강화조약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청일전쟁처럼 뭐가 없는 거야? 배상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왜 배상금 안 받고 전쟁을 하냐? 전쟁을 종전하냐? 불만을 품고 그 당시 시비야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모여가지고 대교 뭐냐면 폭동 사건을 일으켰죠. 그래서 먼저 1905년에 12.2 폭동에서 산업화에 따라 크게 성장한 도시 민중들이 정부의 너일 전쟁 처리에 대한 반감을 표출함으로써 범벌 내각에 대한 비판세가 등장했다. 1912년 12월에 조선 범벌을 배경으로 가스다 내각이 성립한 것을 항의한 1차 호응운동이 시작됐다. 여기 야당뿐만 아니라 수만 명에 이르는 민중이 별족타도, 한종옹호 이런 것들을 외쳤고 가스다 내각이 붕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1918년에 밑강 등에 따른 생활고에 반발해서 사회소동이 일어났죠. 전국적으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기존의 내각이 무너지고 요거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시작된 것이 뭐죠? 삼미 증식계획이죠. 예, 삼미 증식계획 어떤 배경이 되죠. 민중대 대규모 저항 움직임은 정치적 큰 충격을 줬고 이로 인해서 조선 총독 출신이었던 대다우치 마사타케가 이끄는 범벌 내각이 총사퇴를 했다. 자, 이후 사퇴 수습을 위한 대안으로 하라 다카시가 이끄는 정오의 내각이 위한 정당 내각이 수립됐다. 하라 내각은 본격적인 정당 정치의 호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녔지만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한계를 지녔다. 하나는 여론을 배경으로 정오의 당세 확장에 주력하여 미스를 중심한 대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여론이 불신이 심하고 도쿄역에서 다카시가 암살되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내각에 이어서 다시 기조권을 기반으로 한 기요우라 게이코 내각이 출범했고요. 그러나 이제 정우의 헌정에 혁신을 갖고 호원 3파가 연합해서 정당 내각을 수립하는 목표로 제2차 호원운동을 전개했고, 그래서 5월 중의원 선거를 통해 크게 승리했고, 이 호원 3파 내각을 중심으로 갖고 뭐가 성립됐냐면 보통 선거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그 내용이 있는데, 자, 1924년에 호원 3파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보통 선거를 실시를 약속했죠. 결국에는 1925년에 25세 이상의 남성에게 재산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법을 실시했다. 다만 단서로서 이제 뭘 내는 치안 유지법도 같이 만들었죠. 왜냐면 보통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세력이 진출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치안 유지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아예 이제 사회주의 삭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자, 보통선거법 제정은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민주주의에 크게 확대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호원산파의 내각은 보통선거법과 동시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운동을 확대를 제한했고요. 또 여성의 어떤 정치 참여에 위한 부인 참여권 운동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여성의 참여권은 미군정 때 들어와서야 실시됐던 거죠. 자, 그래도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아이고 이게 갑자기 됐네. 다음 시간에는 협조 외교 부분에 시대하다. 시대화 협조 외교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아트 1번사가. 그래갖고 요거 끝나면 아마 이제 다음 주 2시간, 2타임부터 3타임 요 정도에서 기타사 넘어갈 거야. 그래서 기타사는 12년 개정 비상교과서를 가지고 할 거야. 15년 개정 하려고 했더니 내용이 너무 부실해. 그래서 12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은 후강을 하고 토요일만 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추석 연휴는 좀 쉬고 그다음 다음 주에 이제 할 때는 두 강 해서 다 이제 기타사까지 마무리하는 방향 나갈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